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에 대해 위법 혹은 위헌이다라는 반대 논리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선을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집단 행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일단은 조금 검토지 단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18개 검사장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찰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을 망치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징계와 인사 조치는 다르다. 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충분히 입장 표명했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하는 게 맞죠. 네, 뭐 지금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 인사 조치라는 게 사실상의 징계의 성격을 좀 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일부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검찰을 떠날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강등 조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거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서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항소 포기로까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것 자체가 항소 포기 결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민주당 스스로 볼 때도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큰 반발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금 이 항소 포기가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빼고 또 검찰을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과정보다 검찰에 더 그러면 영향을 안 좋게 미쳤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세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이 항소 포기의 대상이 됐던 사건의 성격, 결국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는 범죄 피고인 그 사람들 외에도 또 누군가가 연결돼 있다. 이런 세간의 추측을 그냥 확실하게 이 밑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과한 그러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단행할 경우에 왜냐하면 그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적절 부적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부적절하다가 거의 50%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이런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면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그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법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이견으로서의 반발이라면 그 정도에서 검찰 수뇌부나 지휘부가 이렇게 다독거려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이 현 정권과의 각을 세워서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이 추진 방향에 걸림돌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거죠. 근데 선택적인 반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항소폭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의 명운을 걸고 반발하죠? 예전에 있어서의 김건희 씨에게 어떤 도이치 주가 조작 기소를 포기했을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심지어 심은정 검찰총장 항고 포기할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더 나아가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본인들 집안에 대해서 문을 닫겠다고 해도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대상 자체가 본인일지언정 상태가 없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항소폭이라는 것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걸 안 하니까 이거 왜 그러지? 라는 의문점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건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의사한 표명이 정치적으로 번지는 거는 별개가 돼야 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나 검찰 자체가 이를 정치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처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이 방편이 인사조치. 예전에 보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연수원에 징계성 조치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때는 법무연수원에 계셨고 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는 그때 또 그 정부에서 잘 나가던 분들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예. 그분들 법무연수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떤 보복인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경질성으로 느끼지만 이게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 저는 이게 검찰의 어떤 그 검사장급들, 지검장들급들의 검찰을 위한 마음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선택적 분노를 하느냐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는 민주당이 본질을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를 마땅히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은요.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대장동 사기 피의자 피고인 5명에 대해서 추징금을 몇천억을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항소포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검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엔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추징금을 합당하게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국가가 스스로 막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피고인 5명의 편을 들어주느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응징과 관련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양태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이다,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처음 보는 뭐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뭐 파면이라는 것까지 검사들에게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봐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주장은 정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 주장을 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해서 본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 쪽에 서서 정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의 옷을 입고 나서 그 수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예요. 또 한 번 더 붙이면 검찰은 어땠어요? 정교조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할 때 이거는 법의 잣대를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고망은 정치적인 사안에 넘겨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업무를 충실해라.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범죄자 저수지가 됐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습니다. 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목을 믿고 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거 뭐 한 푼도 못 찾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데. 자,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피의자들의 이른바 용산백을 언급을 했고요. 좀 궁금했던 거는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 떠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갔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부동산 관련한 뭐 사기에 가까운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외에도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스스로가 이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안 계시든 말든 가서 항의 집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변호사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70억 원 추징 보존돼 있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 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 추징 보존한 거 풀어달라고 하는 남욱 등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설령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냥 국가가 추징해서 그 추징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하나 더 만들어서 굳이 피해자가 힘들어서 인지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천억 원에 대한 소송가액, 거기에 대한 인지대가 얼마가 되는지 또 기간은 얼마가 늘어날지 왜 이런 절차를 또 하나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헷갈리실 정도로 이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 발언이 훨씬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직접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돌아서 추징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시고 지금 뭐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 사례를 보면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로 가야 돼요.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왜 남욱이나 이런 뻔뻔한 그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영원을 직접적으로 환수하지 않았는지. 그렇죠. 그거는 재판부한테 물어봐야죠. 그 재판까지 또 이제 민주당이 개입했습니까? 이게 또 뭐 대통령실이 개입했습니까? 그런 억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항소 포기를 왜 하지 않았냐?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직을 걸고 그걸 막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남욱 같은 사람이나 김만배 이런 분들이 저는 좀 폐가망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 분도 못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지가 열리니까 그냥 행여나 득달같이 500억 본인에 대해서 추징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면 이 부분에 특별법으로서 만들어서 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법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거를 해제하기 전에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서 나무기 그 대장동 사업으로서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장동혁 지금 대표 말하는 거 보세요. 무슨 7,800억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다 봐준 것처럼 봐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먹튀했다고요? 뭘 먹었어요, 튀죠? 한 푼도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 이미 잡힌 해외 순방 일정을 가지고 그게 도망갔다. 이런 허위 뉴스를 말하는 국민의힘 메신저인 장동혁 대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요.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추징금이 1심에서 이렇게 적게 나왔으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잘 준비해서 항소 준비하고 항소하라. 2심에서 더 세게 다퉈봐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검찰총장 대행조차 퇴근하기 30분 전까지 항소 안 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나 항소한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면 모두가 당연히 항소한다고 할 때 신중히 판단이 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라. 더 나아가면 나는 항소 반대한다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적 감정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1심이 뭘 잘못했어요? 1심에서는 이렇게밖에 추징금을 확정할 수 없으니 2심 가서 다퉈봐라고 얘기했어요. 2심에 가서 다툴 권리를 국가가 갖고 있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얘기를 제가 좀 살짝 하면 이거는 그 법률가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예. 본인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1심의 판결문을 보면 2심 가서 다퉈봐라 했던 거는 그 해석 영역인데 재판의 판결을 보면 세 가지 죄잖아요. 이해충돌법, 특경법상 배임죄, 그다음에 일반 배임죄입니다. 예. 일반 배임죄만 가지고 지금 판결을 해서 남욱 같은 사람들이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안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래 판단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판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특경법상의 배임죄 자체는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만석 총장이든 검찰이든 그 실익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오. 해봤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재판부가 법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해놨기 때문에 가봤자 일반 배임죄로 다툴 것인데 그럼 잘 생각하시오. 아니 잘 생각해서 결정권자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랑 정진호 서울지검장인데 예. 본인들이 접수하면 되죠. 뭐가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마치 사실상 이거를 업무 배제했다, 업무를 지시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너무 과한 양념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로 뭔가 큰 성과를 얻은 적이 있었던가 저는 기억이 없고요. 이거는 좀 빈번하게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새로운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예.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딱 들어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도 관련돼 있고 법무부도 관련돼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실까지 관련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야당 시절을 겪으면서 항상 주장해왔던 거 이런 종류의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빠지고 야당만으로 추천을 하든지 정 그게 싫으면 제3자에 의한 특검이라도 출범을 시켜서 샅샅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그 항소 포기 사태에서 또 이슈를 주도하면서 크게 주목받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일 0시에 딱 올린 게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하는 걸 해가지고 계속 팩트 폭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또 국민의힘은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건 뭐 거의 막 자폭 수준이고. 예. 이래서 지금 딱 한동훈 케이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승부수를 다음 뭐 지선이나 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던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국민의힘에서 개혁파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아니면 중도화된 사람들 지칭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자담론이 아닌데 휩싸여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면 나를 부르겠지. 뭐 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네, 특히나 이번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고 SNS 활동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이번 항소포기의 이슈를 가지고 한번 좀 공고히 해보자. 예. 사실 그 지금 장동혁 대표 좀 극우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죠. 나는 황교안이다. 최근에는 나는 뭐 전환길, 아니 전환길 아니라 정광훈, 전광훈. 그다음에 뭐 조원진 이런 분들과 외형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 속에서 메신저가 오염이 됐고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공격을 한동훈 전 대표 내가 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를 잘 공격하는 공격수로서의 득점 포인트. 그러면 나에게 씌워져 있는 탄핵을 찬성했던 배신자 프레임에서 조금은 다소 지지층에서 뭔가 환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대장동 사건을 지휘했던 뭐 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축이 돼서 중심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검찰의 라인들이 쭉 형성이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이 사건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을 본인이 세워놓은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규정해놓고 가야만 이 부분이 사실상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두 가지라서 좀 과할 정도로 지금 뭐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과유불급이에요. 이 부분도 적당한 선에서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들이 향후에 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한 공세를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 자체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생각에서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죠. 이준석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를 볼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이슈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또 특검으로서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묵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느 여론조사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항소 포기는 잘못됐다. 60%가 넘는다고 저는 봐요. 이게 모른다는 사람을 빼면은 의사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정도까지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주도하고 재판 진행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도했다고 말씀하셔서 이 프레임이 깨질까 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니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느냐. 왜 저런 5명의 범죄자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느냐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만약에 주도됐다고 하는 그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의 공방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가 무슨 정기적인 총선도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재보궐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미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선거 출마 관련해서 이 사안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했는데 오는 19일과 20일에 걸쳐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당권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당권 주권 시대라고 했는데 당원 주권 시대로 정정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1인 1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에 좀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원 주권이라는 큰 기치 아래는 그 당원 주권이 실현되는 뭐 혁신적인 그 변화는 맞을 수 있죠. 예. 다만 이제 선거적인 측면에 봐서는 당원 100%가 과연 민심과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실패 사례가 국민의힘이거든요. 당원 100%로 해서 그 당이 잘 됐느냐.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한번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게 가장 공당으로서는 최선의 과제입니다. 예. 당심 따로 민심 따로 가면 이게 가장 공당에게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잘 섞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원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부에 결정을 했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당원 100%로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에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 과연 정말로 일반 민심에 준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의 그런 숙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면 당내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다 마쳤는데 막상 시장에 내놓고 선거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쪽과 이쪽을 뺀 나머지의 중도의 민심인데 예. 그 중도의 민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물음표를 던져주셨고 은근슬쩍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 실패 사례가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은 적이 있었죠. 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민심을 부과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1인 1표하고 정말 당원 100%로 만약에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천을 결정하고 한다면 서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심이 민심과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강경한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과대평가되고 있고 그 과대평가된 목소리에 따라서 기존 당원들조차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뭔가 항상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뭐 저희가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희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안권섭 변호사가 상설 특별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 그리고 후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데 일단은 이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과 좀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김건희 씨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건진법사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서 사실 뭐 관봉권의 띠지 자체가 수사의 단초가 얼만큼 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자체가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 그 팩트를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그렇게 크게 깊숙이 개입해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쿠팡 관련돼서 수사 그 무마 의혹 이거는 좀 큰 사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담당 검사라든지 그 위에 차장 검사도 모르고 그 위에 지청장이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노동지청에서 형사고발을 통해서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한 외압인데 그냥 외압이겠느냐. 저는 대가성 외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상설특검의 기간이 짧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특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이 남는 사건 2개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기소 무마 관련해서는 담당 검사가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맞습니다. 절절한 심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사의 칼끝이 겨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도 천하람 의원이 굳이 관봉권을 가지고 와서 그 띠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해서는 띠지와 그 비닐로 쌓였던 것들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비닐로 쌓여진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적혀져 있었던 정보는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 정보 외에 분실된 띠지 사진은 없어요. 띠지에는 추가되는 정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뭘 수사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고 하나만한 일이다. 이미 천하람 의원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